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임종일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부분에 확대 적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행 시기도 10월 초부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10여 년 전인 참여정부 후반기에 시행을 했었던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당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정말로 있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게 사실입니다. 이 정책이 어제 발표되기 전에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발표가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어쩌면 이런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되는 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 그야말로 실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갈수록 양화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또 경기 상황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실제 상황에 시장에 또 경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셔서 분양가 상한제 모든 것을 짚어보고 이게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체감도 높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샵 3698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들 의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한 세 분의 전문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심규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왼쪽으로 두 분 모셨습니다.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철진 평론가도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서울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어제 정부의 발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낮아지게 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기 때문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해 2주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 개포 주공 1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이 세대당 많게는 1억 원 정도 늘 거라고 시공사가 조합에 통보했습니다. 조합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난리 났죠. 우리 지금 조합 제가 못 받아요. 이러면 제가 못 받아요. 조합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될 거냐? 로또 뭐냐? 정부가 이런 조합의 반발을 무릅쓰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를 결정한 건 집값을 잡는 효과가 분명할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1년간 서울의 아파트 분양가는 집값이 오른 것보다 3.7배나 더 많이 인상됐습니다. 분양가 상승이 기존 집값을 올리고 다시 분양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을 조장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재건축 가격 상승세의 경우에는 상한제 적용을 통해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당분간은 가격이 좀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상한제가 실시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30% 정도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분양가 인상이 집값 인상을 견인하는 효과가 사라지면서 집값 상승률은 연간 1.1%포인트 낮아질 거라는 게 국토연구원의 전망입니다. 또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주택 수요가 침체하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새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시세 차익을 꽤 얻을 수 있어서 분양 시장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팩트를 좀 확인하고 좀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계속해서 시행이 되었는데 최근에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의 집값이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랐는데 왜 이렇게 계속 분양가가 올랐는지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팩트를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본격적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영향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정 평론가님, 네. 요즘에 서울의 집값이 꾸준히 올랐어요, 다시? 그렇습니다. 일단 팩트, 현상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9.13 대책 이후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글쎄요. 생각을 했지만은요. 연초 이후 한 1분기 정도는 좀 집값이 잡힌 듯 하였으나 5월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6월 중순을 지나면서부터는 일단 강남 위주로는 이제 집값이 서서히 상승 쪽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강남 위주로는? 예. 게다가 7월부터는 예. 완연한 상승세를 보이게 됐고 예. 여기에는 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까지 덧붙여지지 그렇죠. 않았었습니까? 예. 그래서 7월, 8월 초까지만 보고 나면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입주된 지 3년이 안 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예. 2017년, 18년에 신고가라고 했던 그 가격대를 넘어서는 곳들도 속출하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팩트와 현상이고요. 국토부가 이제 또 하나 그러면서 왜 그랬나 그걸 봤더니 이 주범이
고분양가 때문이다라고 해서 통계 자료를 하나 함께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 1년간의 전체 서울 집값과 그리고 이제 최근 1년간 분양됐던 아파트들 그의 분양가를 두 개를 비교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분양가가 한 20% 올라가지고 서울 집값보다는 3.7배, 4배 가까이 올랐다. 저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요. 아, 당연히 분양가가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렸구나라는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번에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명분이 돼줬군요. 네, 이제 차차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기까지는 현상이고 팩트지만 네. 그것 때문에 분양가를 잡으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이것까지 가기에는 정말 많은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 그렇게 높은 분양가에 돈들이 몰렸느냐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1년간 9.13 대책 이후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은 다 매력이 있는, 나름대로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들이 분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양가를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시장에. 시장에 있는 돈들이.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쪽으로 향한 건데 이게 이제 분양가가 높다는 그 팩트 하나만을 가지고 분양가를 낮추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이제 방법을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하려면은 왜 돈들이 글로 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였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직설에서도 얘기했던 게 그 대목이고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아마 현상에 대한 처방이 바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보따리를 한꺼번에 푸시는 것 같은데 차차 그 얘기 좀 네. 다른 분 이야기 좀 들어보죠. 일단은 팩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팩트가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서울의 최근에 집값이 9주 연속 올랐다라고 우리가 표에서 봤고요. 그다음에 분양가가 20% 넘었다. 두 가지 좀 팩트를 일단은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올랐던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실 참 그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 재작년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집값이 보합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예, 워낙 정부 규제가 셌으니까. 정부 규제 이전에 이제 경제가 별로 좋지 좋지도 않다. 않죠. 예. 거시경제적으로 좋아질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재작년까지 오른 게 워낙 높아가지고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파리 대책 이후에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제 뭐 보통 해석하기는 이제 정부의 규제 때문에 시장의 물량이 사라졌다. 네. 그리고 뭐 양도세를 중과하고 임대사업 등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시장 물량이 사라져가지고 더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도 집값이 5.74% 오르고 분양가가 뭐 21% 오르고 이렇게 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높은 거냐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30년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한 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30년간 서울 아파트가 평균 상승률을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서울 집값은 한 3.8% 올랐거든요. 지금까지 30년간의 통계를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보다 약간 높게 오르는 게 서울 집값이었고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게 과연 심각한 거냐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역에 이게 뻗어 나가는 거냐 아니면 특정 지역에 한정된 거냐. 그리고 이제 분양가가 지금 3배 더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 3배도 과연 높은 건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진짜 높았으면 아까 정평론가께서 얘기하셨듯이 사람이 안 몰렸을 텐데 뭐 완판에다가 뭐 경쟁률이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수백 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양가격이 높은 지역들 높아진 이유를 보게 되면은 뜨거운 지역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강남이라든가 뭐 서울의 일부 지역들 그쪽에서 가격을 일부러 끌어올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들도 그렇게 많이 올랐냐에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팩트 자체가 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한 30년 정도 지수상이 한 30년밖에 안 됩니다. 네. 그걸 봤을 때는 약간 높거나 아니면 뭐 평균 수준이구나라고 일단 인식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낮춰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또 그게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어디 그런 거 떨어질 거냐? 국토연구원이 이제 그 공공기관 그 국가에서 입장을 상당히 많이 대변하는 연구원인데 1.1% 떨어진다. 하방 예.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2014년, 13년 이때는 뭐 강남 아파트가 1년에 5%씩 떨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정도인데 지금 이 시장을 왜곡시켜가면서 1.1% 효과가 있다 보는데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도 시기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뭐 주택산업연구원이나 각종 연구원들이 2000년대를 대상으로 한 분양가 상한제 효과를 보게 되면 효과가 없다는 게 많고요. 2010년대 연구를 보게 되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점을 조사하면은 상한제가 예. 재고주택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어떨 때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분양가가 그렇게 높다 그러면은
그렇게 높다 그러면 시세 차익이 왜 생기는가? 그걸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저렇게 비싸게 파는데 사자마자 몇 억에서 10억까지 본다. 이 말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주변 시세를 안정시키는 효과보다는 얘가 따라붙는 효과가 더 크더라. 그런 시세 차익이 발생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숫자를 내놨는데 이 숫자가 우리나라 30년 평균을 봤을 때 과연 많이 이탈한 숫자인가? 아니면은 뭐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가? 이 판단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 김규정 위원도 한번 판단을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6월 말부터 한 2달 정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회복세가 상당히 가파르기는 했고 또 강남권의 재건축 중심으로 호가가 빠르게 정상 회복을 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하락하던 지역들이 대부분 상승세로 네. 추격해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 지역이 뭐 저금리의 유동성 장세까지 있으니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겠다 싶은 이런 불안감이 좀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추가 규제를 좀 서둘러서 검토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분이 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지표도 별로 안 좋고요. 게다가 일본이 저렇게 규제까지 한다니까 더 안 좋은, 뭐 심지어 뭐 성장률 1%까지 나오고 있는 판이고요. 수출 계속 감소세 여전하고요. 반도체 뭐 좋아진다는 얘기 별로 없죠. 그러니까 별로 좋은 게 없죠. 근데 왜 부동산 가격만 이렇게 오를까? 물론 뭐 전국이 다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아까 우리 신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핫한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온 김에 아마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 근본적인 궁금증에 대한 부분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제 왜 자꾸 이렇게 오르지? 거시 지표가 안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세 분 말씀을 듣고 분양가 상한제 이제 주요 개정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정평론가부터 한번 왜 오를까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첫 번째가 돈이 많습니다. 시중에 우리가 이제 단기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루 이틀 내에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돈이 1,110조 원도 지금 최근에 예. 통계에 따르면 넘어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만 돈이 많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미국에서도 유동성이 많고 유럽에서도 많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난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달러 양쪽 완화라고 해서 이제 각국이 돈을 찍어내고 돈을 못 찍어내는 나라는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네. 그 돈들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조금 걷어들이려고 보니까 휘청휘청 되니까 다 그냥 못 걷어들이고 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가계에서만 1,100조입니다. 기업이 현금 유보금 쌓아둔 게 이게 또한 800조 있고요. 그 빼고 1,100조가 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돈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든 이자 따먹기든 뭐든 수익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게 생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여기저기 가봤더니 주식도 가보고 뭐 벤처 투자도 가보고 뭐 암호화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도 부동산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이 돈들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돈들의 물꼬를 좀 내자. 뭐 따로 뭐 어떻게 좀 빼보자. 거의 2, 3년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돈들 결국 또 부동산으로 가거든요. 최근에 6월, 7월, 8월에 강남에 혹은 일부 뭐 용산구에 있는 좋은 그 시장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그 고분양 아파트들의 돈들이 몰린 것도 역시 시중에 돈은 많은데 돈 벌 때는 부동산밖에 없다는 생각. 예. 그러니까 계속 몰려서 가격은 오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 검증된 어떤 자산 축적, 자산 증가의 부문이 이제 부동산이다. 그다음 우리 신 교수님은요? 이걸 뭐 어떤 원인을 구체적으로 찾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은데 선진국들 역사를 한번씩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건 한 250년 가격을 조사한 연구들도 있고요. 근데 대도시는 거의 올랐답니다. 뭐 한 100년, 200년간 조사를 해보니까 뭐 대공황이 와서 좀 한 10년, 20년 고생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은 길게 보면은 대도시는 계속 오른다. 그러니까 그런 심리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것들은 전국에서 아마 계속 몰려드는 수요가 있고 최근에 이제 유동성이 풀리면서 지방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네. 지방 집값 떨어지면 지방에서 돈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서울에 투자를 하고 네. 이 투자 수요는 점점 더 크게 늘어나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도 좀 하나 또 살펴봐야 될 건 올 초, 작년, 재작년 IMF나 이제 다른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 집값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참 집값이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아주 특수한 지역 몇 군데에 이상한 기미가 있긴 하나 아주 안정적이다. 그걸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2000년대 집값이 오를 때 우리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선진국들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빠질 때 우리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미국이 그때 20% 빠졌거든요.
선진국이 빠질 때 빠지지도 않고 오를 때 그만큼 오르지도 않는 아주 안정적인 나라라는 것을 일단 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 그렇다고 걔네들은 분석하던가요? 그게 참 신기하다 그래요. 그냥 신기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계속하고 공급을 계속 늘려왔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불만이지만은 외국에서 봤을 때 국제 기구들이 봤을 때 한국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의원님도 어떻게 왜 그럴까요? 근데 결국에는 특정 지역 좀 특수한 요건을 갖춘 주택 상품들 위주로 최근에 이제 선호도가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나 지방에서도 특히 이제 좀 투자 지역으로 최근에 꼽히는 대대강, 뭐 대구, 광주, 대전 이런 지역들에 상대적으로 좀 주거 환경이 좋은 새 아파트가 수요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 거죠. 지역에서. 예,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새 아파트에 좀 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는 공급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편이 있다 보니 그런 지역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지금 같은 좀 재반 경기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라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만 하면 집이. 가격이 떨어지진 않을 집이. 것이다라는 안전자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최근에 굉장히 확고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분들 자산 포트폴리오 조사한 것들 보면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3분의 2는 다 부동산이죠. 제가 20년 전에 기자 생활을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이랑 똑같은 거 보면은 변화가 없다. 그럼 그만큼 이제 부동산이 검증된 자산을 이렇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뭐 너무나도 많이 검증을 하신 게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뭐 외국에서는 뭐 금도 투자하고 뭐 채권 투자하고 그런다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집중한다.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나오는 게 결국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다라는 부분을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어제 나온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의 기준들이 몇 가지 좀 바뀐 것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들이 도대체 어떻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평론가님, 네. 바뀐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어떤 지역에 적용을 하느냐 보면은 뭐 필수 요건과 기타 제반 여건들이 있어가지고 물가 상승률 대비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더라,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가 얼마나 주변 시세에 올랐나, 청약 경쟁률, 뭐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예.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바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당초에는 필수 조건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 이상 여기서부터 끊고 시작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현저히 높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네요. 예.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는 우선적으로는 다 대상에 올랐다. 그러니까 서울은 다 걸린 거고요. 서울은 지금 다 투기제 과열지구죠. 뭐 25개. 분당, 하남, 광명, 또 대구, 부산에도 일부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단은 필수 요건에서는 다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저 중에서 또 어디 할 것이냐라는 것은 마지막에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성적 평가를 또 한 번 내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서울 전역의 25개구는 예. 기본적으로 예, 대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가장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 분양 가격, 선택 요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청약 경쟁률, 거래량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 이제 네. 지금 표에서 나오시니까 저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셋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 요건은.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필수 요건 말씀하신 투기 과열지구에 지정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대상자 민간 부분들 이렇게 예.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시청자분께서 복잡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시점 문제거든요. 네. 시점이 이게 10월 아까 우리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으면 10월 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10월 초가 애매하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초에 어제 국토부가 얘기한 것이 저 개정안을 완비해서 발표하겠다라고 한 게 10월 초였었는데요. 왜 시점이 또 논란이 되냐면 뭐 지난 2007년이었었죠. 그때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할 때만 해도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어서 약 8개월간의 유예 기간이라는 거를 뒀는데 어제 나온 국토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유예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 10월 초 바로 예, 개정안 발표와 함께 시행이기 때문에 10월 초부터 적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가장 적합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왜 유예 기간이 없나 이제 이런 또 반론들이 나왔던 이 거죠. 부분은 좀 두 분 말씀 좀 더 들어보죠, 교수님. 저는 10월 초라고 한 게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잘 만든 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모든 조건이 되면 바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조건이 맞아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번에 발표를 좀 미루려고 했던 게 경제 위기 때문에 미루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경제 뭐, 위기라든가 침체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더 안 좋아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면 지금 발표라도 미리 해놓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행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으로 경제 여건이 더 안 좋아지면은 이 제도라는 칼은 갖고 있으면서 이제 실제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거죠. 그거 홍남기 부총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뭐 제가 봐도 저도 이제 뭐 네.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만큼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좋거나 가격 불안정이 심하다 그러면은 10월 초에 끊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좀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뭐 주정심에서 그냥 좀 미루는 거죠, 그 판단을 미루면 연말이나 연초까지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정부가 그런 걸 좀 열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을 그렇게 열어두고 하는 게 적절할까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정책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신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일종의 공권력이니까 그런 엄중한 부분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런 식으로 10월 초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서 우리 경기가 조금 더 안 좋아진다, 지표가 나빠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뒤로 갈 수 이런 정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10월 초 저게 이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제도를 시행한다는 겁니다. 제도는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만 할 거냐, 아니면 대대광까지 할 거냐, 아니면 서울의 반만 할 거냐, 뭐 경기도 일부까지 할 거냐 이런 판단은 다 유보되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시점 관련해서 김 의원님 뭐 추가하실 말씀 없으시면은? 근데 뭐 10월 초는 사실 정부가 뭐 특별히 의도했다기보다는 지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서 이렇게 공표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법리상으로 그게 이제 실제로 공표될 수 있는 날이 10월 초라는 건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할 건지 또 회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지역이 정확하게 대상이 될지는 10월 시행 이후에 좀 결정이 되는 걸 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 시기는 특별히 제가 볼 땐 정부가 의도한 바는 딱히 없을 것 같고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예상보다는 좀 서둘러 확정을 해서 발표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김 의원님 대상 말씀도 하셔서 지금 시점제 우리 심 교수님께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해주셨고 말씀을 해주셨고 설명을 대상은 지금 앞서 우리 정평론가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토지 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지역은 뭐 다 해당이니까 서울 뭐 25개구를 비롯해서 전국에 31곳이다라고 하는데 일각의 해석은 핀셋이다. 이게 범용이 아니라 핀셋 적용이다라는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지 우리 김 의원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포인트를 삼은 거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상에 보셔도 투개발 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전국에서 31곳 딱 특별하게 가격 급등을 보였던 지역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고 그 안에서도 이제 부가적인 요건이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통과돼서 확정되는 지역들만 적용이 될 거라서 사실상 최근에 가격 급등세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이라던가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의 좀 새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사실 그런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좀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제 같은 것을 검토했던 재건축 을 겨냥했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약간 좀 더 소위 말하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꼼수스럽게 이렇게 뭐 법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예. 활용하려는 걸 좀 차단하게 하는 그런 맞습니다. 정책도 있다 이 말씀이시면 되는 거군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하나가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 좀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비상이렇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겠지만은 재건축이나 이런 거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같은 분들은 저게 무슨 소리일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뭘 관리 처분 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재건축 사업을 한다든가 재개발 사업을 한다는 게 지난한 작업이잖아요. 뭐 처음부터 뭐 조합도 만들어야 되고 뭐 정비도 해야 되고 다 하는데 그 지난한 작업 중에서 과정 중에 관리 처분 계획 인가라는 이제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 단계를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됐다, 완전히 배분이 완료가 됐다라는 의미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명확해진 거예요. 누구 거 얼마에서 이 판이 일단은 완성돼. 물론 그 뒤로 과정이 있지만 그렇게 되는 큰 변곡점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여서 아마도 재건축 투자, 재개발 투자할 때도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합도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뭐 앞으로 조합원의 부담은 얼마 이제 이런 것들이 산정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권리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왜 이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느냐. 이미 재건축이 상당히 진행된 아파트 단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다 끝나고. 그런데 이번에 어제 나온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에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그 시점은 언제냐? 예. 관리처분 계획을 받고 그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하더라도 입주자 분양이 안 된 상황이면 다 적용받는다. 즉 입주자 분양 공고를 낸 이후만 뭐 피해갈 수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외에는 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은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미 다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고 이제 사업은 끝났네라고 생각했던 이제 해당 조합원 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뭐 충격에 빠진 알겠습니다. 그런 그래서 상황이 비상이라는 얘기까지 앞서 리포트에서 나왔고요. 교수님, 왜 비상입니까? 이분들은? 본래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끝나면은 거의 계획이 끝났고 나는 얼마를 내면은 아파트 한 채를 어느 쪽에 받겠구나를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원래 한 5천만 원 1억 내는 걸로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갑자기 분양가가 툭 떨어지면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많게는 그 조합원이 조합원 자체가 이제 뭐 1억 원을 더 내야 될 수도 있고, 그럼 그 사업이 또 계속 갈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조합원들 소유주들 사이에서는 뭐 그 분담금에 반대해서 다시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네요. 예, 그렇죠. 원래 돈을 뭐 한 1억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2억을 내라. 이 경우에는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거 분양만 되면 저 작년에 그 어딥니까 저 강남의 한 뭐 분양 개포 쪽 이쪽은 그쪽 뭐 같은 경우 7억까지도 뭐 1년새 시세 10억 올랐다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예. 아시는 분들께서는 뭐 1억 더 내주고 1억 더 주고 그냥 추가 분담금 내고 아파트 분양해서 차익을 얻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일반 모집 공고를 해서 시세대로 받게 되면은 수익이 훨씬 커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분담금 단순하게 늘어나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성 자체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가격 떨어지는 것에 대한 저항이 크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건데 그럼 김 의원님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입주자 모집 시점으로 해서 딱 정해져 버리면 이게 정해졌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앞서 이제 밑에 하단 자막에도 151개 지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중에서 좀 초기 단계인 곳들은 조절을 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시기를 조금 늦춘다든가 이럴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신 것처럼 관리처분 인가까지 마치고 혹은 이제 터 작업까지 해놓은 이런 예. 곳들은 무작정 분양 시기를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동안 뭐 금융 비용이라든가 이런 조합의 운영 비용 같은 것들은 계속 이제 사업 비용으로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예. 계속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마치고 분양을 임박해 있던 일부 단지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법적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이제 일반 분양을 하고 사업을 점점 마무리해가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단지들이 시장에서는 한 대표적으로 한 10곳 정도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구 수로는 대략 어느 정도 보면 가구 수로는 일반 분양 포함해서 이제 한 2만 정도 뭐 예상이 되는데 그 물량들의 경우에는 뭐 기간 동안 뭐 논란은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당장 1차적으로 직접적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분양가 이 확대에 적용이 되면 그분들한테는 뭐 분담금이 늘어난다는 아까 교수님 말씀을 1억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기본적으로 그 자기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것보다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 외에 다른 뭐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나요? 자기가 그 집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소유권을 뭐 저해받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은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거에 1차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 분양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주택 자산 가치나 시세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기 때문에 좀 낮은 일반 분양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 것 자체에 좀 저항을 하고 있고 고분양으로 분양이 네. 돼야지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르는데 혹은 일반 분양 가격이 좀 과도하게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된다면 조합원 일반 분양 가격하고의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억울하겠죠. 그 그럴 낡은 수 집에서 있죠.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성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네, 그게 첫 번째 이유. 속상함이군요. 그렇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을 좀 하셔서 그런데 아까 저 정평론가님. 네. 이게 뭐 어떤 대책이 딱 나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활용을 해서 이 상황을 피해 가려고 하는 또는 이제 뭐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 편법이나 뭔가 돌려갈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꼼수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없어 보이는 게요. 이제 만에 하나 이게 10월부터 완전 시행이다. 예. 투기과열지구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됐었으면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들이고라도 9월에 이제 뭐 입주자 공고를 막 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막 진짜 막 밤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이제 문제가 된 몇몇 단지에 취재를 해서 그럼 9월에 일반 그냥 입주자 공고 낼 겁니까 했더니 뭐 한 기자에게는 우리는 할 겁니다라고 했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뭐 10월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계된 조합들도 굉장히 좀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유리한지를 잘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나마 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제 9월에 급박하게 입주자 공고를 내 가지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정도인데 이것도 아마 할 수 있는 단지가 사업장이 한 뭐 두세 곳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지면은 참 좋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근데 아까 우리가 핀셋 얘기를 잠깐 해서 말씀드렸는데 교수님 이게 재건축 재개발하는 이 정비 지역이 강남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서울 전역에 강북에도 있고 예. 예를 들어 뭐 분당이나 이런 지역도 있을 거고 예, 뭐 예.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데도 있을 거고. 예,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강남 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다른 지역 사정도 비상이 걸린 거죠. 아니면 다른 지역은 뭐 우리는 괜찮아 오히려 더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지 싶어요.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이제 투기 과열 지구하고 지금 지정하는 지역만 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들은 사실 영향이 없다 없겠지만 보면 되는 거고. 대신 간접적 영향은 있을 거예요. 이쪽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쪽 공급이 빨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강남에는 앞으로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데는 진행하겠지만은 네. 신규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분간은 다 스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수요가 어디로 갈 거냐? 그 주변으로 갈 겁니다. 그 주변 지역이 오히려 재개발이 조금은 뭐 나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쪽도 어차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돼 있다면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체는 이제 영향을 받지만은 있지만. 그 서울 주변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 뭐 재개발이 가능한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들은 오히려 수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강남을 중심으로 있어왔던 집값 어떤 상승, 그러니까 반등 예. 분위기가 주변 퍼져나가- 수도권 지역까지 확산될 퍼져나갈 수도 수도 있다.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예. 해주시는 거군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 전매 제한 기간 문제인데요. 이게 분양가 가격 인근 즉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에는 5년까지고요. 이게 바뀐 내용입니다. 80에서 그러니까 20% 정도 싸게 분양한 데는 8년을 있어야 되고요. 80% 미만 그러니까 20% 이상 더 싸게 해준 데는 10년 동안 이제 전매가 제한이 된 조치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거가 효과가 있습니까? 집값 안정에? 일단 상한제 민간 아파트를 당첨받아서 뭐 짧은 기간 내에 바로 팔아서 프리미엄을 얻으려던 단기 투기 목적 수요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남권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장기 보유를 해도 그만한 가격 상승의 기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 보유를 하려는 분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공급 초기 가격만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팔 때 얼마에 파느냐는 제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팔지 못하는 기간에는 뭐 시세가 안 잡히겠지만 팔 수 있게 되는 순간 가격이 계단식으로 뛰어오르는 현상들이 오히려. 과거에 있었고 실제로 강남권에 10년 정도 만약에 전매 제한 때문에 못 팔고 가지고 있다가 팔게 되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날 것이고 또 장기 보유했으니 양도세도 1주택자라면 비과세 절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단기 투자자를 차단하는 제도기는 하지만 실제로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0년 보유해서 양도세 절감 받고 팔고 뭐 이런 것들에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실제로는 청약 과열을 막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2005년에 5년이죠. 그때는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집값이 오히려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매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약간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분들,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분양을 받으신 분들, 또 조합원들 이런 분들 위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이제는 제 3자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아까 우리 정평론가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는 돈이 시장에 많다.
그래서 그 돈들이 이렇게 이제 현재는 검증된 부동산에 몰리고 있다. 그게 현재 부동산, 특히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해도 올라가고 있는 이유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전제로 출발을 해보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이 그렇게 별로 늘지 않았고요. 사실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내가 집을 사고 싶지만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전세부터 뭐 매매까지 따져보면은 10몇 년이 걸려야지 서울에 집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일부라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네. 그러면 서울에 지금 정부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의도는 결국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 또는 앞으로 더 오를 거를 제한을 해서 덜 오른 가격에 집을 살 수 있게 내 집 마련을 해줄 수 있게 하자는 어떤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가 있느냐 한번 세 분의 말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쉽게도 중장기적으로 나쁘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교과서에도 거의 뭐 대표적으로 다 실릴 정도인데 일단 이제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이익은 되겠죠. 자기가 시세 차익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수분양자의 이익이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건설업자들이 많이 받던 걸 뺏어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는 생산자 잉여라고 합니다. 네. 생산자 잉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라든가 건설사라든가 예. 이쪽 이익의 일부를 가져오는 게 있고 나머지는 또 대다수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목도 그 사람이 뺏어가는 거예요. 일단 이제 그 상한제가 없었으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됐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공급에 따른 소비자 잉여가 있거든요. 전체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 작은 액수지만은 그걸 뺏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자원 배분이다라고 교과서에 거의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가격 상한제라는 가격 상한제라는 거에 대해서.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압박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뭐 신규 사업 준비하는 사람, 저희 학생 중에도 준비하는 사람이 무기한 연기를 했거든요 최근에.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원래 정상적으로는 이만큼이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신축 고급이 공급되면은 필터링 효과라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까지 저소득층까지 혜택을 보는 건데 예. 이쪽 공급이 줄면은 이 사람들만 잡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소득층을 더 억압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이제 선진국에서는 거의 안 쓰고 가격이 오르면은 공급을 더 빨리 하는 정책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쓰는 거는 뭐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실증 연구 결과들도 그렇고 예. 가격 안정 효과는 거의 없다. 그렇지 딱 하나는 있습니다. 200만 원 공급 때는 진짜 안정 효과가 있었는데 그 전에 강남 아파트가 뭐 한 38% 40% 올랐거든요. 1년에. 근데 입주하자마자 마이너스 5%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나라 주택이 30%를 공급한 거예요. 거의.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매년 공급하는 게 뭐 1%, 아파트나 1%, 2%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 공급하면서 재고주택을 낮추어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런 효과보다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전세난 같은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그 전세난 얘기는 네. 좀 이따가 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면 너무 또 얘기가 이렇게 예. 시청자 입장에서 할 때는 이제 집값 얘기하다 갑자기 전세까지 얘기가 나오면 예. 또 좀 이해하시는데 좀 확대가 되니까요. 하나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 얘기를 좀 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어제 내놓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별로 하고 있죠.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건 김현미 장관이 한 얘기입니다만은 일단 3기 신도시에서 한 30만 예, 30만 가구 가구, 정도 예.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 사업권에 서울에 한 14만 가구가 좀 들어올 예정이다. 그래서 향후 18년 사이에 한 50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뭐 당장 내년에 들어온다는 건 아니지만 차차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 물량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아무 문제 부분에서는 없다. 그렇죠. 대비책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별 그게 의미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재작년에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 충분한데 오르는 건 투기꾼 때문에 오른다 했잖아요. 네. 공급이 충분한데도 폭등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정부가 좀 이상하다,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공급은 지금 당장 잡혀 있는 공급은 그렇지만은 아마 그게 실제로 현실화될 것이냐. 2007년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서울시의 인허가 물량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 경제위기 때문 아닙니까? 그건 직전이 2008년입니다 그때는. 2007년에 우리가 2007년 말에 이제 베어링 사태가 터지고 2008년에 우리가 본격화가 됐죠. 2007년에 이제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서울시 인허가 물량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원래 하려고 했던 물량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정부가 그걸 줄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때 그게 부담이 교수님 좀 말씀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예,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들이 줄였다는 공급을 줄였다 이 것입니다.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또 분양가 상한제 그때 효과 중에 하나는 2006년 이때 유예 기간을 줬잖아요. 그 유예 기간 동안에 분양 물량은 폭증했습니다. 분양 물량이 폭증하니까 그다음 경제 위기하고 겹쳐가지고 입주난을 겪게 되고 건설사가 이제 도산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입주하기 위한 엄청난 뭐 또 제도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 공급 위축 효과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니까 효과 있어도 그 별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공급 문제는 사실은 다른 분들 말씀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제 그렇게 보고 계셨고, 혹시 김 의원님은 이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아까 우리 정비 사업 하는데 몇 군데가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당연히 공급이 준다라는 거는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건 이제 그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전체를 보자는 거니까 일반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도 과연 이게 공급 축소가 현저하게 심대하게 영향을 미칠 정도 이 제도가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그 질문이거든요. 전체적인 공급량에서는 정부가 말한 3기 신도시 같은 공공 택지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특정하게 뭐 투기꾼이든 아니면 투자자든 실수요자건 살기를 원하고 보유하기를 원하는 세주택이 어디에서 공급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좀 인프라가 좋고 좀 직주근접형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에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3기 신도시가 사실 서울이나 이런 특정 업무지구 주변에 있는 주택을 대체하기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보다도 더 가깝다 가깝기는 하더라도 하지만 여전히 서울 쪽에 투자나 보유를 원하는 수요자들을 완벽히 충족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울 쪽에 도심 아파트 같은 것들이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좀 지역 차별화는 되겠지만 수급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채택하더라도 공급을 하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도 시기 조절이나 공급 중단을 통해서 22년이나 23년경에는 서울 같은 도심 뭐 지방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주거 중심 지역 도심의 정비 사업들은 중단이 되면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그 시점에 부족해지는 그런 특정 선호 지역의 새 아파트 집값은, 공급 부족은 결국에는 또 수급 문제와 야기되면서 가격을 상승으로 건드릴 수 것이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 뭐 인간적으로 당연한 욕구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무슨 투기다 탐욕이다 꼭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서울 그러니까 직주근접적인 측면에서 서울이라는데 그리고 좀 인프라가 좀 잘 구성이 돼 있는 뭐 대표적인 게 강남 같은 데겠죠. 이런 쪽에 저쪽 변두리 이런데 먼 데보다는 또 뭐 지하철 같은 것도 잘 이렇게 여러 개로 갈라갈 수도 있고 이런 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대한 수요는 서울이라는 거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뭐 국부나 이런 것들 에너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집중돼 있는 이 상황에서는 서울의 집값이라는 건 잡는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와 서민 내 집 마련에 대한 좀 이론과 실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예. 일단 이론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은 분양가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는 분들은 분양가가 떨어졌으니까 훨씬 더 여유가 생기고 부담을 줄일 내 수 집 있다는 마련에 거죠? 수월해질 수 있다. 이제 이게 이론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실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지금 당국에서 앞으로 주정심에서도 핀셋 규제를 통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려는 데는 정말 그야말로 강남의 알짜 아파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오르겠죠. 근데 이런 데 가려면 분양가 아무리 떨어뜨려도 뭐 9억대, 10억대입니다. 일단요. 예. 나온 분양가 뭐 9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약 가점을 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우선적이냐? 한 40대 중후반에 아이 한 3, 4명 있고요. 그다음 부모님도 모시는데 이때까지 집은 산 적이 없는. 없고요.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연 이 실수요자 위주로 이 실수요자들이 강남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했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은 아예 이때까지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또 지금 대출 규제가 심하잖아요. 대출 규제를 싹 풀어주고 이분들한테만 특혜를 줘라. 이건 이제 또 다른 논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건 또 누가 가져가게 되느냐. 오늘 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지만 현금 부자들이 또 들어가가지고 전매제 한 10년을 걸어도 이 사람들 돈이 많기 때문에 10년간 그냥 묵히게 되는.
그러니까 이 이론과 실제 괴리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 싸져서 내 집 마련 쉬워진다는 이게 상당히 교과서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예. 현재 좀 다른 현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서 분양가가 규제가 돼서 분양가가 계속 뭐 최근에 뭐 20% 올랐다 아까 우리 수치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걸 막더라도 결국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 이런 상황들이 내 집 마련에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되겠군요. 아까 우리 이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그 영향 얘기를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전세가 얘기를 잠깐 하시다가 제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잠깐 이제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2007년도에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됐을 때도 전세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수치가 있더군요. 제가 수치를 하나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가 2007년도 9월에 56이었는데 이게 이제 2019년도 1월을 100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2014년도 12월에는 85로 대략 한 50% 정도 올랐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는 그 기간 동안 2007년부터 14년 동안 전세 가격은 대략 절반 가격 올랐다. 50% 정도 올랐다. 이런 의미라고. 그게 이제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건데 이 사람이 보통 집을 사고 있으면은 집에서 이제 수요자 공급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세로 안 돌아갑니다. 자, 이제는 집 사기도 어렵고 기다리면은 된다. 분양가 한번 청약 한번 받아보자. 떨어진다니까요. 청약을 한번 받아보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한 시세 차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다 무주택자로 남아 있는 거예요. 무주택자로 남아 있으면서 월세 살기는 굉장히 힘들고 그럼 전세로 다 쏠림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도 전세 쏠림 현상에서 전세가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 청약을 그래서 주택 매매하는 사람들이 대기 수요로 바뀌는 대기 수요로 간다. 대기 수요가 제일 좋아하는 건 월세가 아니고 전세이기 때문에 전세 쪽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물량 자체가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이제 임대 시장이 좀 위축이 되겠죠. 줄어들면 근데 공급이 줄어들면은 더더군다나 더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줄어들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세가는 뭐 단기나 장기나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지금 공급 문제도 또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세 가격 상승의 또 하나의 배경에도 공급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김 의원님. 우리는 이제 공급이라는 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얘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분양, 즉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한 그 가격 문제니까 기존 주택에서 이 공급에 그 어떤 여력을 보탤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상정하기 좀 어렵으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다주택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해서 뭐 사실 그런 정책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주택들이 좀 더 그러니까 기존 주택들이 이 공급에 좀 포함이 되는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은 쉽지 않을까요? 실제로 기존 구축주택들이 뭐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급이 이미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매물로서 나올 수 있느냐는 문제는 현재 규제 하에서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팔 수 있는 것들은 사실 다 처분을 한 상태고 못 파는 분들은 사실상 뭐 양도세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매물로 새롭게 출현을 하면서 수급에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내 집을 이제 향후에 구매하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구축주택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입주 연차나 신축 뭐에 따라서 이제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봐도 신규로 공급된 아파트 중심의 상승률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제 성장률도 점점 둔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는 주택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주택으로 수요가 전환돼서 뭐 기존 주택하고 신축 주택 간의 뭐 가격 차이를 좁힌다던가 이런 좀 순기능이 나타나는 걸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뭐 벌써 우리가 이 얘기를 한 지 지금 50분이나 됐습니다. 근데 내용을 쭉 이제 정리를 해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세 분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 일단 이미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고 또 하나가 정부가 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기는 목표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조금 더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인데 그 취지 역시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되지 않고 오히려 집값이 더 올라간다든가 또는 이제 전세값이 더 올라가는 이런 후유증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좀 해주셔서요.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좀 하는 입장이어서 그럼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10월달에 이제 시행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조합원으로 계신 분들이나 이게 이해 당사자분들 직접적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 상황에서 그다음에 또 건설사도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겠죠.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상황들을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상황에서는 조언을 우리 세 분 전문가분들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심 교수님, 예. 심 교수님한테는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향후 상황에 좀 그 계획을 짜시는 게 좋을지 교수님께 좀 조언해 주시죠. 뭐 이게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싸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구축이나 이것보다는 신규 청약을 무조건 기다려야겠죠. 예. 근데 그게 가능성이 어디만큼 있겠는가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그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로또에 가까워지는 확률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그쪽을 계속 하실 분들은 하시겠지만은 그쪽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장기적으로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구축이라도 기존 재고 주택이라도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지금 상황에선. 예. 그래서 지금 뭐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간다면은 그 다음부터 기존 재고 주택 중에서도 찾는 것들도 괜찮다. 그리고 좀 뭐 장기적으로 또 생각이 있다 그러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좀 뭐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거거든요. 외곽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도 이제 자기가 투자 말고 살 집을 구하겠다 하면은 그것들도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은 구주택이든 뭐 신규 분양이든 또는 3기 신도시든 간에 집을 구입을 하는 게 구입하는 좋겠다. 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거주비를 작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은 자기 소득 대비 워낙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전세 사는 게 제일 비용이 낮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전세는 몇 년마다 이렇게 이사 다니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김규정 의원님한테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 부분 한번 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시공사들도 그 여파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건설사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불편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건설사들이 뭐 그동안에 뭐 건축비 확실하게 우리 건축비 얼마 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폭리를 취해온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 해서 이번 상황을 통해 혹시 기존의 건설사들이 해오던 어떤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요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혹시 뭐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뭐라든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 위원님 판단 한번 들었으면 일단 좋겠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거에서는 사실 이번 상한제 개정만으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고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정의 핵심은 사실은 토지의 나중에 감정평가가 어떤 식으로 개정이 돼서 분양가가 어느 정도 싸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이제 오픈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가 형성에 관련된 항목들을 더 늘린다던가 과거엔 좀 늘린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축소돼 있는 상태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런 폭리 취득 같은 것에 대한 것을 해명한다거나 좀 더 투명한 이제 공급 체계를 갖추는 것들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뭐 계기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오히려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면 뭐 예를 들어 일반 분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타격이 적을 테니까요. 일반 분양이 없는 뭐 조합 사업이라던가 뭐 1:1 재건축 같은 특정한 유형의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혹은 지금 정부는 불허한다고 하지만은 임대후 분양 전환 같은 다양한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한남동 예. 더 힐인가 네, 그런 그런 때문에 그런 방식이 거죠? 예전 분양가 상한제 때 그런 식으로 공급을 했었고 사실상 분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서 그 지역도 가격이 다시 올랐었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취할 가능성이 많고 재건축 사업장들도 초기에 가까운 것들은 어쨌든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다양한 뭐 1:1이라든가 이런 방식들을 검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주택 공급 중심으로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약간 유동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런 식으로 좀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평론가한테는 이걸 좀 여쭤보죠. 조금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좀 부동산 시장 양극화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서울 뭐 조금 확대 서울 수도권은 뭐 상당히 좀 집값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도 굉장히 좀 누적이 되고 있고요. 또 경기가 나빠지면서 그 타격이 사실 지방이 훨씬 더 강하게 좀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도 부동산 시장에 뭐 당연히 직접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도 사실은 뭐 지방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내용들은 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좀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근데요, 어떻게 이제 보실까요?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이미 많이 오른 지역을 먼저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걸 투트랙으로 같이 지방에 완전히 죽은 곳은 함께 활성화를 하고 강남에 많이 오른 곳은 누르고 이걸 이제 같이 동시적으로 하는 것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지방 활성화를 같이 하자. 같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계속 강남과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만에 하나 정말 앞으로 2, 3년이 더 간다면은 지방은 더 처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방 부동산은. 강남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다고 지방이 그 더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아니요. 지금이 강남에도 안 좋아질 게 아니라 아니요. 활성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제 강남에 집중된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 중심의 이런 정책들이 그렇죠. 계속되는 것과 지방의 상황이 안 좋은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방은 이미 경기 침체로 안 좋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방은 빨리 활성화 정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한다는 말씀.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지방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단은 한 곳으로 굉장히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언했던 지방 부동산 활성화는 현실적으로 뭐가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힘들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이 살리는 것도 함께 이번에 가는 것이 그러니까 대책이 좀 같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저희가 좀 많지는 않은데요. 지방 얘기를 한 김에 저희 뭐 우리 직설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방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 우리 위원님 한 1분 정도씩만 짧게 혹시 지방 활성화에 대해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게 하냐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지금 뭐 도시 재생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실제 성공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식도 뭐 계속 하긴 해야겠지만은 지방에 어떻게 산업을 일으키느냐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만들어내야 되고. 일자리 고용하고의 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택 정책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예. 그 지방 산업을 앞으로 몇십 년간 어떻게 유지하고 더 키울 것인가 그쪽으로 집중한다면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방의 부동산이 안 좋아진 이유가 지방 경기가 나쁜 건데 그렇죠. 그 경기 나쁜 거에 가장 눈에 띄는 증표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19세기 말부터 그 영국이나 미국, 일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이 이제 아주 심각한 상태가 아니고 그 나라를 빗대어 봤을 때 우리는 위기에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경각심을 갖고 정책을 세게 나가야 되는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김 의원님도 지방 활성화에 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신다면? 네, 뭐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지역 경제가 살아나야 부동산 그렇죠, 경기도 그렇죠. 살아나겠는데 그거는 좀 너무 오래 걸리는 일일 수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별로 결정돼 있었던 교통 인프라라든가 이렇게 좀 부동산 가치나 수요자들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 개발 같은 거 발표해냈던 것들이 꽤 있기는 하거든요. 진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어쨌든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주요 도심들이 좀 생긴다면 지방 부동산 주택 경기에도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핵심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죠. 지방 인구가 줄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오퍼튜니티 존이라 해가지고 기회 특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방에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하면은 투자를 하고 한 10년간 있으면 10년간 투자를 유지하면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게 있어요. 뭐 그런 식의 세제 방법도 한번 쓸만은 한데 우리는 그런 다양한 카드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우리 정평 의원님 말씀하시면 너무 서울에 집중되는 게 있으니 우리 아니, 정평 의원님 두 분이 다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또 이건 한 수십 년을 해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교통, 교육, 뭐 의료, 인프라도 일단 없고요. 인구도 없고요.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만 계속 소외되는 어쩌면 지금 저희 하는 방송을 보고 있는 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더 화가 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지 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많은 서민분들한테 정말로 내 집 마련을 지금보다 좀 부담을 덜 갖고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이라는 이 정책의 효과가 어떤 건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건국대 심규원 교수님, 그다음에 김규정 NH투자증권위원, 그다음에 정철치 평론가 세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 홍콩을 오가는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격화되고 있는 홍콩의 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가 이제 공항 점거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홍콩 공항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겁니다. 오늘 오전에 공항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우리 여행객들 피해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정부도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영상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시작하겠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자 홍콩 정부는 공항 운영을 오늘 오전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으로 가는 전 세계 항공편이 잇따라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갑작스런 비행편 취소로 공항에 발이 묶인 승객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My flight got cancelled the last minute, 1 hour before the flight time, and I'm frustrated. Nobody is helping. 홍콩으로 떠나지 못하거나 홍콩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여행객들의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을 출발해 홍콩까지 가는 국적기 10편의 결항이 확정됐고 외항사 13편도 결항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나라 여행객 수는 모두 1,2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항공사를 통해 홍콩 공항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공지받아 공항에 체류하진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홍콩 공항에 대체편을 보내거나 공항 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 마카오 등 인접 공항을 통해 이들을 운송할 계획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시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중국의 무력 개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김수민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사실 홍콩 얘기는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 표현은 이제 팔로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기사를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왔는데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어제 홍콩 공항 점거 사태를 볼 수 있듯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송환법을 계기로 해서 이 사태가 터져 나왔는데요. 근데 지금 홍콩에 계속 여론에 잠복해 있던 어떤 반중국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민주화를 바라는 흐름도 있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는데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하고 공권력이랑 좀 극한 충돌이 빚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명을 하는 고무탄에 직격으로 맞고 실명을 하는 시민까지 나오면서 이제 홍콩의 그 민간 인권 전선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쪽 구도로 해가지고 공항을 점거하는 이 상황까지 온 것이죠. 현재는 이제 공항 점거를 어느 정도 풀고 나서 지금 공항은 정상화됐답니까? 네, 항공편이 재개가 돼서 근데 그래도 오늘 310편 정도는 결항이고요. 그렇죠. 네, 완벽하게 정상화된 건 아니고 이제 시위 시민들도 어느 정도는 대부분은 자진 해산하고 나머지 어느 정도는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 범죄인 인도 법안 문제가 이렇게 홍콩 시민들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피해들 무릅쓰고 이렇게 저항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홍콩은 과거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령이었고 그랬죠.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 밑으로 들어왔구나.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걱정이 일단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현재 어떤 송환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회되고 난 다음에도 저렇게까지 시위를 하는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홍콩 정부라든지 중국 정부라든지 이쪽에서 아니나 다를까 시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쉽게 그렇게 그냥 귀가하고 시위를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인 인도적 자체가 홍콩이 맺은 나라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우리나라만 해도 다양한 나라들과 범죄인 인도적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확대해야 되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네. 근데 저렇게까지 홍콩 시민들이 저렇게 강경하게 반발하는 거는 결국은 중국에 대한 어떤 믿음이 불신이 네. 깔려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제 화제를 좀 돌려보면
이거는 이제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계속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일국 이제라 하더라도 홍콩은 중국 땅 아닙니까? 일단.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중국 당국에서 그냥 이렇게 놔두는 거에 대해서도 중국 내 또 본토에 네. 있는 사람들은 좀 정부 뭐 하는 거야? 왜 네. 저렇게까지 과격하는데 놔두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달 초부터 이번 주말까지 중국의 전현직 간부들이 모이는 베이다이어 회의라는 예. 그 회의가 열리는데 그 회의에서도 현재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져 있다라고 하고 강경한 목소리가 또 회의 안에서 굉장히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무력으로 개입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많이 대두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중국 선전만 그러니까 홍콩 인접 지역이죠. 바로 옆에 있죠. 네, 예. 그쪽에 이제 무장 경찰이 타고 있는 장갑차가 집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목격이 돼서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중국의 무력 개입이 눈앞에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관측과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도 이 시위에 대해서 점점 규정하는 그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테러의 징후가 보인다라고까지 그래서 테러법에 따라서 어떻게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까지도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떨어져서 좀 이 사태를 좀 보죠. 전 세계는 중국이 천안문 사태 때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은 뭐 100%까지 진실을 모른다고 하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네. 식으로 진압을 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홍콩 사태를 주시하면서 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과 함께 네. 특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당신들이 천안문 사태처럼 홍콩 시민들을 그렇게 진압을 잔인하게 할 경우에는 좌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때문에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홍콩 사태가 글쎄요 과연 해결이 어느 쪽으로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무력 개입이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제사회 구성원들은 무력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뭐 EU, 캐나다, 프랑스 등등이 다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테난문 사태, 그 사태가 또 재발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 정부도 부담을 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의 무력 개입 시사는 좀 협박용 카드에 그치지 않을까. 실제로 개입하게 되면은 그것은 거의 뭐 파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 간의 각종 분쟁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좀 양비론의 정서들이 있어요. 둘 다 좀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그렇죠. 그 홍콩에다가 무력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 세계가 중국을 규탄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엄포를 놓는 수준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글쎄요. 이게 너무 낙관적인 전망일지 모르겠지만 무력 개입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거는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홍콩 문제는 저희가 또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쪽으로 좀 넘어가죠. 뭐 예상은 사실은 우리 평론가님이 하셨습니다. 민평당이 결국은 네. 이제 뭐 분당이죠. 결국 이렇게 탈당을 많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당 예를 들어서 뭐 바른미래당도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야권 어떤의 뭔가 큰 합종 연행이 벌어지는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민주평화당은 정의당보다 의석이 더 적은 제5당인가요? 제5당으로 좀 전락을 했습니다. 14명 국회의원이 있었는데 10명이 탈당을 했죠. 그래서 4명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됐고요. 대한연대라고 해서 이제 민주평화당 탈당파들이 제3세력 결집을 목적으로 만들긴 했는데 이것은 당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11월 정도에 또 창당을 한다니까요. 예. 11월이라는 조금 늦은 시점에 창당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이쪽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좀 더 지켜보고 거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쪽은 이제 인원이 어쨌든 10명이나 되니까 네. 뭔가 이제 조금 더 힘을 받고 이제 뭔가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남아 있는 이제 민평당 정동영 대표 얼굴이 나옵니다만 이제 남아 있는 민평당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조금 한숨 돌린 게 탈당한 의원들이 평화당을 좀 배려를 해가지고 탈당 서류를 내는 건 며칠 늦췄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내게 되면은 국고보조금이 크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의원 수에 비례 가지고 그
보조금을 주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한숨을 돌려서 이제 정동영 대표 쪽도 탈당한 의원들을 크게 비난하고는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잔류한 민주평화당은 두 가지 기로에서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탈당한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제3지대에 어떻게 규합을 할 것이고 그 규합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도권을 쥐고 들어갈 건지 이 부분을 모색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는 이제 더 자강, 뭐 더 독자적인 노선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정동영 대표 쪽에서 뭐 정의당이라든지 청년당, 녹색당 이쪽을 또 연대 연합의 대상으로 거론을 하고 있어서 정동영 대표가 좀 호남 정치의 결을 따라가서 제3지대로 갈 건지 아니면 평소에 좀 하고 싶어 했다고 하는 진보 정치의 길로 갈 건지 이 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측면이 또 있죠. 근데 총선이 불과 이제 뭐 8개월이요, 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약간 좀 한가한 그런 생각들 아닐까 싶은 네.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8개월이면은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의 그 역동성이라든지 빠른 변화들을 봤을 때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 그 들어가기 전에 좀 포석을 또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큰 선거 할 때마다 정책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자기들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기에 과연 여유가 있는 시간일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번에도 사실 그렇게 되면은 또 좀 뭔가 내용 있는 선거가 되기는 좀 이게 특히 이제 작은 네. 당들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민평당이 뭔가 어떤 자신들의 정체성을 좀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려면 네. 그런 어떤 내부적인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전체적으로 좀 더 넓혀서 이 야권 이쪽 부분들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우리공화당도 있고 또 자유한국당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야권의 어떤 이런 부분들은 하나로 뭉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어제 나왔던 우리 최 평론가님은 부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던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반민주당, 반문재인 연대라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스펙트럼에서 영남 쪽도 있고 호남 쪽도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쪽, 극우까지도 있고 약간 진보적인 쪽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계선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그어가지고 이합집산을 할 거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통합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우리공화당이라든지 내부의 친박 세력이라든지 이쪽에 좀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면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또 현실이고 바른미래당 전체뿐만 아니라 예전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출신의 유승민계 이쪽조차도 자유한국당에 흡수되거나 통합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또 성격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 바른미래당이 분화가 되면은 뭐 평화당이라든지 이번에 탈당한 대한신당 모임이라든지 이쪽에서 유승민계가 빠진 바른미래당과 손을 잡는 그런 시나리오를 또 노려볼 수 있을 텐데 또 바른미래당이 정작 지금 분당이 안 되고 있고 양쪽 간에 계속 싸움을 하면서 당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이제 이 스펙트럼 내에서 어떻게 경계선이 그어지고 구획이 될지 굉장히 유동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를테면 지금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내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분당을 일부가 탈당하든가 이런 거는 예상은 안 되시고요. 일단 자유한국당이 뭐 한쪽으로는 우리공화당하고 연대하자, 한쪽으로는 바른미래당하고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 다 여의치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냥 현재 자유한국당 대우를 유지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저는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친박계 뭐 이렇게 비박계 이렇게 갈라지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다. 네, 더 이상의 뭐 우리공화당하고 이렇게 더 갈라지진 않더라도 현재 대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근데 바른미래당 중에서 유승민계라든지 이쪽에서 노려볼 만한 시나리오는 다시 자유한국당이 또 분당이 돼서 비박계가 나와버리는 네, 이런 시나리오는 또 노려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좀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이쪽의 고민들이 이렇게 야당 각 당들의 고민들이 깊어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런 상황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일까요? 독일까요? 일단은 약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혼자만 굉장히 굳건해 보이고 흔들림이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야당이랑 좀 많이 비교가 돼서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여당은 안정적이구나. 이런 메시지를 충분히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야권이 정리가 돼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안정성만을 가지고 승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노릇이고 또 이제 국민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야당이 단일 야당이 아니라 복수 야당이 있을 때
나는 보수적이진 않지만 민주당이 좀 실망했어라고 하는 그런 국민은 또 중간에 있는 중도 정당이라든지 제3지대 신당을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앞날을 내다보고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상황이 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나름의 균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게 또 불거지는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야권의 어떤 이합집산 흐름에 대해서 여유 있게 바라보되 충분히 대비하는 자세를 취해야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호재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고 하면서 이제 특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다음 총선에는 공천 안 받겠다는 그렇죠. 얘기까지 아예 꺼내놨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이번 총선에 임하겠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긴 한데 인재 영입에 굉장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이제 그 내려온 뭐 행정관이나 이런 비서관 분들이 이제 뭐 대략 그 해당 지역에 가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여러 명의 이름들이 거론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 사실 이건 새삼스러운 방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뭐 표현이 전략 공천이나 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방식이 그러니까 과거에서 계속 내려오던 이런 방식이 이제 과연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현재의 마음을 과연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다시 또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략공천식으로 중앙에서 활동하던 인사가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수도권 주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 덜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이제 중앙이랑 가깝다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영남이든 호남이든 이런 지역이라든지 특히 농어촌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갑자기 내려온 사람에 대해서 빨리 환영을 하고 당선을 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중앙의 인사들이 지역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이 자체는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기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서 예를 들면 추석 전이라든가 이쪽에 내려가서 이제 충분히 몇 달 동안 시간을 두고 지역구를 개척하겠다 이런 신호를 마저 줘야 그 지역 주민들 또 호응을 할 수가 있고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개별 전략들 그 인사들이 언제쯤 그 지역에 내려가서 밭을 갈기 시작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인물 쪽으로 보더라도요. 지난번에도 뭐 김수현 우리 실장 얘기도 전 실장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김수현 실장 뭐 대구 경북 쪽으로 가서 이제 뭐 한다는 얘기도 있고 홍장식 청와대 그 수석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또 내려간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보면은 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청와대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 그리고 나서 나온 분들이죠.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적인 부분은 사실은 어디 가서 지역구에 가가지고 우리 잘했다는 얘기하기를 하기에는 참 부담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뭐 외교안보 쪽은 모르더라도 그런 데서 이런 특히 이제 경제 정책 쪽을 축을 담당했던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과연 이렇게 전략 공천을 했을 때 청와대에서 내려온 분들이니까 뭐 이런 식의 과연 지역 주민들이 생각을 하실까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인사들이 경제 라인이고 또 중앙 정부하고 이제 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유권자 그들이 다 대구 경북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대구 경북 민주당 조직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려온 사람이 어떻게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앙하고 통로 역할을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 자체는 민주당 또 정부로서는 충분히 펼 수 있는 그런 뭐 같은 낙하산이라도 뭔가 기대감을 주는 낙하산 전략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빨리 가야 된다. 하려면 빨리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전략적으로는 효용성이 분명히 있다.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여당이나 야당 쪽에 좀 최근 상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수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고용 동향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7월달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 여러 가지 부문별로 실제 우리 고용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살펴보고요. 우리 고용 시장이 좀씩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고용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개선할 것이냐에 대한 전문가들의 어떤 아이디어, 대안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직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